네,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6%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죠. 우리 경제 과연 위기를 뚫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짠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 운영 방향 발표가 됐는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지금 훨씬 더 낮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내년 경제 얼마나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년은 이제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OECD는 내년도 세계 경제를 한 2.2% 정도 성장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IMF도 아직은 그까지 안 갔지만 아마 2%를 넘기 어렵지 않느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숫자를 한 지난 50년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 그 오일 쇼크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게 낮다 그만큼 이거죠. 예,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세계 경제 영향은 대여정도 높은 우리나라는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내려간 상황인데요. 예. 다만 한국은행하고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비교해 보신다면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보다 저희가 좀 더 뒤에 전망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보니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좀 더 어렵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도 좀 풀리면서 우리 경제도 조금씩 나아져서 한 2%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좀 더 어려울 거다. 예, 하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도 2%대로 갈 거다. 예.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조금 늦게 할수록 새로운 통계가 나오면서 한국은행보다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네. 얘기는 이게 내년 경제가 그만큼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체적인 내년 경제 그림을 보니까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인데 올해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이미 저렇게 올해 5% 정도 오른 상태에서 3% 이상 오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안정될 가능성, 좀 불안 요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 높은 물가 때문에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7월 달에 저희가 정점 6.3%를 찍고 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정부의 정책 효과도 이제 발휘하면서 내려와서 현재는 한 5% 수준에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인 전 세계 경기 둔화의 흐름에 따라서 소비가 좀 전세적인 수요도 좀 빠질 거고 그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이제 서서히 상반기에서 조금씩 지나가면서 5%에서 4%, 3%로 내려가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지만 저희는 이게 상반기에 좀 더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 같은 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일부 좀 보고는 하지만 경유나 LPG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유류세 감면을 지원해 나갈 거고요. 휘발유는 인하폭이 좀 줄게 되는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이제 경유나 LPG는 그대로 37%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경유에 대한 유가 보조금도 당분간 더 집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이제 요새 수급 불안 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통해서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그 물가가 이런 높은 상황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이제 생계비 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번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예. 소득 공제를 한 80%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예. 이것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까 하고요. 예. 자동차 개소세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혜택을 더 드릴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이제 지급 부담도 많이 늘 텐데요. 그와 관련된 세제 지원도 좀 이번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조금 늘려가겠다 그런 네. 얘기네요. 지금 물가 말씀을 하셔서 사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요금 같은 게 공공요금이잖아요. 네. 전기요금 그동안 한전의 적자가 워낙 많아서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나요? 사실 그동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제 적자가 좀 누적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 물가 등등 다 감안해가지고 좀 더 중기적인 시기에서 누적 적자를 해소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26년까지 누적 적자가 좀 해소되는 그걸 큰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단계적인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쭤보신 대로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이러한 인상에 따른 이제 어려움이 또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한전에서 보면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35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금 인상이 증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요. 예. 방금 전에 보니까 올해는 킬로와트 시당 19.3원이 올랐는데 한전은 내년에는 뭐 51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저희가 그 그래프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인상 폭은 네.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건데요. 아마 예.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을까 다음 주 싶습니다. 중에 예. 올해보다 커집니까? 비슷합니까?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늘어난 것도 꽤 많은 폭이었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인상폭이 커질 것 같다 그런 얘기군요. 자, 어제 발표한 경제운영 방향 중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조금 완화하는 게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이 다주택자들을 보는 눈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철학이 좀 바뀌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을 한 100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그중에서 공공에서 지원을 통해서 해주는 임대가 한 20 정도가 되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민간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 한 20이 되고 그것 그냥 일반적인 게 한 60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지난 정부에서는 이 투기 수요를 단속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징벌적 과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전이가 돼서 결국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에게 전가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공 임대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민간에서 임대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그걸 누가 하느냐? 결국엔 다주택자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를 공급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사실은 저희가 사회 처음 진출한 청년이나 그런 뭐 신혼부부 뭐 이런 어려운 계층의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다주택에 대한 개념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거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원칙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된 징벌적인 부분은 좀 정상을 해야겠다. 그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민간 등록 임대의 경우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순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큰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완화될 지금 방침인가요? 가장 첫 번째는 취득세가 예. 예전에는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 1%, 3%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2주택자부터 그게 이제 중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면 한 8%, 예. 4주택자가 되면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저희가 없앨 계획이고요. 나머지 3주택 이상은 중과율을 좀 절반으로 내려서 중과율을 좀 완화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방세법이 고쳐져야만 시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 다만 이제 이 거래 동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법을 저희가 할 때 어제자로 소급해서 어제부터 일어난 잔금을 다 치른 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한 법 통과, 지방세법 통과를 전제로 어제 21일 이후 네. 잔금 치를 네. 때부터는 네. 허용을 해준다 혜택을 그런 얘기네요.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분들이 좀 이번에 새로 받게 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지금 어떤 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질 않아야 됩니다. 연간 5%. 예, 연간
갱신할 때 갱신할 때만 예, 한 번에. 5%를 예.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5%안 올리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이분들은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5% 이내를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약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예. 이제 저희가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로 사기 뭐 이런 것들 임차 보증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 가입. 예, 네.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복원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4년짜리 단기 임대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건 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주택의 종류도 모든 주택이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에만 허용을 할까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추가로 이제 이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 이분, 거네요. 예,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예. 혹시 뭐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면 투기 세력에 좀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비판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제한을 했고요. 10년 이상 계속 임대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난번랑 차이 나는 건 지난번은 호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엔 2채 이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 채만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임대 등록 사업자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2채가 한 이상 채만 임대로 가지고 안 된다, 임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참고로 10년보다 더 길게 15년 이상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혜택을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어제 또 경제운영 방향에서 중요한 게 이 노동연금 교육 3대 구조 개혁입니다. 네네. 특히 그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를 하셨는데 노동개혁의 추진 일정,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노동개혁은 사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노동시장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획일적으로 들어와 있는 제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좀 유연화해서 선택권을 넓혀가지고 어떤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윈윈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는 개혁 방향이고요. 이러한 거는 이제 원래 일찍부터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을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몇 달간 작업을 거쳐서 이제 좋은 권고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 중에서 이제 근로시간 임금체계 앞에 중요한 내용, 시급한 내용들은 노사 간의 의견 수렴도 이해관계 좀 수렴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목표컨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추가적인 좀 더 어려운 과제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계속 또 논의를 해서 내년 중에 또 대안을 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이제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케어라고 하죠. 이 폐지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을 상당히 강화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의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MRI나 초음파 검사 이에 따른 진료비가 2018년에는 한 2천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1조 8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29년에는 이제 적립금을 다 소진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부적절하고 너무 지나치게 되는 부분을 좀 제약을 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혜택은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65일 내내 외래를 이용한다. 이런 경우는 좀 본인 부담을 과감하게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벼운 경증으로 가서 MRI를 하는 경우도 횟수 제한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감된 제한은 또 이제 좀 더 필수 의료에 쓴다든지 의료 재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좀 사용을 할까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계부처 협의에 나가면서 적정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24년 3년 경제운용 방향 계획을 만든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였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